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2급 118회 이론 문제 지금 풀고 있고요. 원가 회계 문제 10번까지 풀어봤죠. 자, 이어서 세무회계 문제 1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회계에 관련된 문제,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 나오겠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된 그 사업자들 또는 그 사람들을 갖다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택시나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용이라든지 욕탕, 또 유사 서비스업,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 요구가 없는 소매업,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은 여기 소매업을 하는 이마트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요구를 하면 물론 발급을 해줘야 되지만 그건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여러분들은 굳이 그래서 공급받는 자 요구가 없는 소매업도 세금계산서 따라다니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가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상공급을 하는 것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세율 적용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해외로 직수출하는 경우예요. 해외로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거래라고 보는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국내 수출업체한테 제품을 갖다가 공급했다면 그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이외에 그 해외로 직수출하는 영세율 적용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봤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이고요. 개인 사업자들도 그 거래가 8천만 원이 넘는다 이상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는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상황을 1번에 보시게 되면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라고 했다면, 구매 확인서나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여기 세액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우리가 매매주점표 입력하셨을 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수출 기업에다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우리가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 12번에서 영세에서 발급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들은요, 과세 사업자들이에요. 다만 그 부가세 세율을 0%를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용업자는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사업자 여기 나왔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 이용료를 하는 간주임대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사업자는 1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있는 사업자라고 물어보고 있죠. 보통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면세 품목을 구입해서 원재료로, 그다음에 과세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그 사업자들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들 대부분 사오는 게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파니까 사갖고 오는 품목들에는 매입세액이 없죠. 그러나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있단 말이죠. 매출세. 그래서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자들한테 그 면세 사갖고 온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간이화세자는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별도로 세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정식 음식점이죠.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래요.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그런 면세 품목의 매입에 대해서 유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면세 사업자는 아예 면세 사업자 자체가 세금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의제 매입세 공제도 면세 사업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입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면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는 다 불공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불공 처리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매업을 하는 그 일반 과세자는요. 지금 면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매업은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 안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과세 품목들을 주로 많이 팔잖아요. 면세 품목을 판다면 그건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것들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별히 의제 매입세 공제 제외 대상자는 간이과세자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은 아까 앞에서 해드렸는데 원재료 매입할 때 면세로 취득해서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은 없어요. 근데 판매할 때는 과세로 900만 원어치 팔고 세액은 90만 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의제 매입세액을 갖다가 적용해서 일정한 공급가액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계산된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거래를 볼게요. 13번 문제는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민준 씨의 연도별 공급 대가다 이렇게 나왔어요.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사람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카페를 개업해서 최민준 씨는 장사를 잘했는 모양이네요. 대부분 그 개인 사업자들이 이것도 먼저 설명해놓고 넘어가야겠네. 법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태생 자체가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게 법인이에요. 개인인 경우에는 전년도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의 그 과세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기 개인이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은 간이 사업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세무 업무에 대한 편의가 있어요. 세무 업무 편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정 신고는 하지 않지만 확정 신고 1년에 2번 해야 되고요. 근데 개인 간이 사업자들은 그 부가세 신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세무 편의를 봐주는 거고요.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부가시세 계산할 때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지금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부가세 만 원을 받는다면 이 부가세 만 원은 당연히 매출세액으로서 세금을 부가세 내야 되겠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는요.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11만 원 공급 대가에 대해서요. 곱하기 여기 그 사업자별로 업종별로 부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를 참고하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20%의 업종별로 그 부가율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공급대가 11만 원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2만 2천 원이 계산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서 이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은 2,200원이 계산되죠. 비교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는 똑같은 물건을 11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에 팔고 이 일반 과세자는 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간이과세자는 2,200원만 내죠. 여기 차이 금액이 이만큼 난단 말이에요. 비교했을 때. 이게 바로 세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네들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자, 여하튼 간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라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놓고 여기 공급대가가 7천만 원이었을 때요. 그러면 여기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이 2025년 현재 1억 4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억 400만 원인데 7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됐겠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여기 공급대가가 연간 9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간이과세제로 유지가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이 됐는데 1억 2천만 원이 됐네요. 1억 400만 원을 넘어갔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전 2024년은 끝난 시점에서 얘가 집계가 된 숫자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여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25년이라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것과 네 번째가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언제냐는 거예요. 보통 과세를 갖다가 적용하게 될 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기 확정이면 2025년 1월 25일 날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확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적용하는 건 신고 자체가 이때 신고가 돼서 이게 집계가 될 텐데 바로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적용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텀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은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시켜주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그 금액이 공급 대가로 1억 400을 넘는 해 그 다음에 하반기 즉
7월 1일부터 과세자로 사업했던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는 해놨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제 소득세 문제네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근데 증빙 서류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0%를 무조건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과 60%를 필요 경비로 그냥 인정해주는 소득, 그 다음에 필요 경비 발생한 것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80%, 60%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요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이 용어가 다른 거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빼주고, 그 빼준 금액을 우리는 총 수익 금액이라고 부르고, 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그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를 얘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교재 별도로 볼 거 없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소득세, 기타 소득에 대한 건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그 사용을 대가로 받은 금품,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예술가들 있죠, 원작자의 창작품들, 이런 저작권자가 받는 것들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 저작권자가 있었는데 저작권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저작물은 아직도 남아서 계속 사회에서 뭐 판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있죠. 가족이나 뭐 등등 친척이나 이렇게 그 가족의 지인들이 대부분 가족이겠죠. 그 가족들이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뭐 작곡이라고 할까요? 음악?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걸 사용하는 대가로 받게 되면 그게 기타 소득이에요. 저작권자가 직접 받으면 사업소득, 이 사람이 세상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받는 것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요거 구분하는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설명으로 옳지 않고요. 뇌물은 기타 소득이다. 여기 뇌물 있죠? 뇌물은 기타 소득이면서 무조건 종합과세에다가 종합과세 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뇌물 받고 이렇게 세금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뇌물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여기 세법, 어긴 탈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알선 수재나 배임 수재 같은 금품들이요. 뇌물은 기타 소득이다. 맞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용어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거. 뇌물을 갖다가 매일매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들이 통상 기타 소득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12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득세 뭐 금액도 너무 작죠.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용은 뭐냐면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게 되면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기타 소득에서 12만 원인데요. 지금 기타 소득은
우리가 인적 용역에 대한 걸 알아서 이런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 무조건 필요 경비로 6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럼 반대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40%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했을 때 여기서 60%를 공제하고 40%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요. 소득세를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12만 원에 곱하기 4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가 나오죠? 12만 원 곱하기 40% 하게 되면 48,000원이 세금을 계산에 대한 과세 표준이 돼요. 기타 소득은요, 기본적으로 20%가 소득세예요. 여기에 20%가 기타 소득은 뭐 다는 100%는 아니지만 기본 세율이 20%랍니다. 48,000원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금액이 9,600원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타 소득에서 금액이 소득세로 9,600원을 내야 됩니다. 계산은 되어 있지만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요. 5만원 5만원 이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최저한세라고 불러요. 최저한세. 이 세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줘요.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 5만원 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얘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거 한꺼번에 이해하시라고 교재에는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거주자 김소희 씨의 2024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대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세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는요,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뭐가 종합이냐?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자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소득, 세 번째,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해가지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다 어디에 따라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냐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징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기 소득세법은요. 개인들의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종합소득, 두 번째 양도소득, 세 번째 퇴직소득.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는 세 가지로 소득을 구분해 놓고 이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과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속하는 이 종합소득은 6가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요.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들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그때 부동산의 양도라든지 개인의 퇴직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때 별도의 계산되는
세금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돼 있단 말이죠. 발생했을 때. 그래서 종합소득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 되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류과세라고 불러요. 분류과세.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세 가지로 분류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들으셨다면 문제에서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하려고 했죠. 자, 근로소득금액이 400만 원이래요. 그럼 근로소득금액은 지금 이 사람이 개인사업자 개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여기서 금액이 종합소득 신고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종합소득 금액에 여기서 빠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소득 금액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소득 금액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로소득 금액은 400, 사업소득은 800.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사업소득 금액인데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용 특히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여기 뭐죠? 지금 사업을 하면서 결손 300만 원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합소득은 얘를 다 합쳐서 계산된 금액에다가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근로소득과 건설업에서 사업소득은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났어요. 그럼 여기 두 가지 금액 사업소득 금액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두 개 소득으로 합쳐진 금액 1200만 원이죠. 근데 사업소득에서는 여기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결손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빼준단 말이죠. 그럼 1200에서 300을 빼면 종합소득 금액은 900이 돼요. 요 밑에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 여기도 100만 원이 있다 그러는데 요 100만 원은 특히 비주거용 임대업일 경우에는 얘는 그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다음에 2025년이 됐던 2026년이 됐던 여기서 그 소득 금액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종합소득 신고할 때 비주거용 보통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있네. 주거용 여기 말을 제가 헷갈렸네요. 주거용 여기 이해하기 좀 편하게 주택에 대한 임대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 사업소득에서 이 금액은 공제를 해주는데 비주거용이요. 제가 뭘 잘못 썼나 이거 지금?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제가 글씨를 여기 잘못 써놓고서는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자, 여기 그 사업소득 금액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난 것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주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이나 점포 같은 거 있죠. 즉 사업 목적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택에 관련된 부동산을 임대해서 결손이 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그 소득에서 뭐 이자소득이니 배당소득이니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에서
결손 남은 금액만큼을 빼고서는 소득세 계산을 하는 반면에 비주거용 점포 또는 사무실 같은 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 난 것은 그대로 결손 이월을 합니다. 이월을 해서 똑같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시 수익으로 플러스 소득 금액이 생겼을 때 이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여기 종합소득 계산할 때 이자소득이니 배당소득이니 근로소득이니 그다음에 뭐 기타 소득 이런 데서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은 빼는 것이죠. 1200만 원에서 공제되는 주거용 주택이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난 금액 300만 원을 빼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9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내용들을 15문제 여러분들하고 이론 문제 118회에 대한 거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얘도 좀 난이도가 좀 있네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얼추 7개, 8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0개 넘기기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내일 시험인데 제가 최대한대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문제 풀어드리려고 계속 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는 못했네요. 120회 거네요. 118회 118일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몇 시냐면 11시 20분인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을 갖다가 녹화를 하기는 했지만 실기 파트는 내일 시험이긴 하지만 꼭 여기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나머지 파트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녹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